인수위도 없고 청와대도 없어요. 이 문제 좀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탁현민 전 의전비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이게 용산에 계속 집무실을 둘 수는 없지 않냐. 지금 한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어느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 돈은 날아간 돈이고 다시 그렇죠. 날아간 돈이. 날아간 돈이고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겸공이나 좀 주지. 그건 날아갔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거기 도청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한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로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 그렇죠. 상징성도 없고 네. 역사성도 없고 효용성도 떨어지죠. 사실 그렇죠.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고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폐악의 시작이죠. 사실 그게. 그게 시작이고 네. 그 지지율 폭락의 시작이기도 네. 하고 그때 옮기는 게 잘한 짓이라고 했던 사람들 명단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건 좀 박제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건축가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정도는 대통령 뜻대로 하게 해줘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천공 얘기도 많이 나왔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느냐? 네. 거기 개방했잖아. 청와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니까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제 주장은 뭐 이를테면 국토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은 도청이나 네. 보안상의 문제 그렇지. 이걸 이제 가장 우려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국가 보안 사항들은 대개 통신망이나 정보망을 통해서 유출이 되거나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그게 청와대에 있던 용산에 있던 혹은 세종에 있던 정보망에 대한 보안 사항은 동일하게 갖는 부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귀때기 해가지고 듣는 도청의 문제인데 그 시설이 혹시 그 동안은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개방되면서 보안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시설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거기 도청 방지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해외에 어디 순방을 갔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제공한 호텔이라든지 영빈관에서 묵게 되잖아요. 근데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을 즉석에서 모여서 막 토론도 하고 전략도 세운단 말이에요. 보안 사항이죠. 1급 보안 사항이죠. 근데 저쪽에서 제공한 건물 안에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안이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라면. 근데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텐트 같은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의 실제로 텐트 들고 가서 그런 거 해요? 그렇죠. 텐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시설들이 있어요. 이동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그건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말해야 하는 것들은 그때도 그런 시설을 갖고 써요. 그러니까 뭐 정말 누가 귀를 대고서 엿듣는다거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엿듣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NSC가 열렸던 장소나 네. 또는 직원들이 근무했던 장소 혹은 대통령의 집무실 이런 공간들은 개방이 안 됐죠. 개방이 안 됐다고 알고 있고 설사 개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그건 사실 개방할 게 없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하 벙커는 개방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도청이나 뭐 이런 장치들이 혹시나 심어져 있는지 쭉 스캔을 한번 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비를 하면 그러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탁현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본 건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토크에 최근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사이에. 그죠? 그렇죠. 뭐 여러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려들이 그런 거예요. 도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도청, 그렇지. 다른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봐요. 청와대가 결국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세 군데. 본관. 그다음에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그다음에 업무동이라고 부르는 여민 1, 2, 3관. 행정동이라고 그냥 합시다. 비서관들이 있는 곳. 이 세 군데란 말이에요.
본관은 늘 공개되어 왔던 데예요. 원래. 거기선 공개적인 국무회의를 하거나 공개적인 환담을 하거나 공개적인 무엇을 할 때 비춰지는 청와대의 어떤 아이콘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공개됐다고 해서 그건 똑같고. 네, 뭐 크게 무리될 게 없어요. 두 번째 관저는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 사람들 들어가서 보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시설과 설비를 재정비해서 쓰면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행정동인데 이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늘 그 안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거 싹 허물고 번듯하게 제대로 행정동 하나 쭉 한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완성되면 사실 다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 얘기도 나오는데 세종도 지금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뭐 세종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도 뭐 조 단위 얘기하고 이러던데 그치. 그게 과연 우리가 용산에 1,000억 들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랬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그러면 용산을 뭐 한두 달 쓰다가 그 사이 정부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용산에서 임시로 거처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종합청사에 몇 개 층 정도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조금만 발상을 달리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백악관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협소하고 웨스트윙 건물 자체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윙을 따로 만들고 또 BOD라 그래서 행정동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지만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보고 때만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왜 우리는 한 군데 행정동이 한 군데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우려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건 좀 뭐 여담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가 윤석열이 가장 안 묻은 곳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들어오길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렇구나. 단 하루도 안 잤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피어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선거 공학적으로나 이제 앞으로 선거가 있을 테니까 혹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능과 효용과 뭐 경제적 성격만 따진다면 그러면 청와대가 좋고 또 제일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청와대 갖고 있는 역사성이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일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죠. 그런 면도 있죠. 그 역사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없죠. 네. 네.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뭐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다른 데서 시작하면 그게 그만한 위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마 그걸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몇 조 단위일걸요, 청와대가. 그거를 지금처럼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고 미술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런 공간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미친 짓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네. 뭐 한 거야 도대체 거기서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에는 대통령이 있어야만 관광지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봐서 뭐 하냐고. 미친 사람들은 거기가 대통령이 살았고 대통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고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외국의 다른 원수들이나 뭐 지도자들이 와도 대접하고 또 그만한 우리의 국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고. 저도 청와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개보수하고 들어가고 용산 시절은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역사책에서. 그렇게만 되면 사실 이 지난 3년도 청와대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백악관은 영국군이 백악관을 점거하고 침공하고 훼손했을 때 총탄 자국, 불에 그을린 자국도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팔아먹어. 일부러.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좀 우리 역사에도 그런 멋있는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처들도 다 역사 일부로. 그렇죠. 예. 우린 너무 자주 바꿔요. 오케이. 그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실효적으로 혹은 뭐 보안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것도 연구하고 준비하는 집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보안 사고나 누출 사고는
인터넷망이나 인트라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말 귀를 대고 듣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돈을 들이고 완벽하다고 자랑했던 용산도 바로 뚫려버렸잖아요. 그게 휴민트에 의해서 뚫린 건지 뭐 진짜로 거기 도청 장치에 의해서 뚫린 건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안아야 되는 문제. 세종에 간다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이건 어때요? 그 인수위 예. 이제 인수위 없이 국정을 바로 시작한 첫 번째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 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근무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길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청와대를 빠삭하게 다 알고 본인이 비서실장까지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무도 다 알았던 그런 사람이 했는데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두고두고 이건 실제로 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대목이 뭐냐라는 질문에 인수위가 없었던 게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죠. 초기 혼란이 있었다. 네. 초기 혼란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이 2달의 기간이 누군가에는 짧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2달 동안 차기 정부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할지 그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을 정리해 나갈지 이런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기간이잖아요. 거기는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대통령이 어딘가 이동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럼 내가 가서 나가자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인수위 네. 받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없었잖아요. 인수인계 맞아. 해주는 사람이. 청와대가 텅 비어 있었지 그때.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 더 하겠다.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경험이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간 거였지. 그게 없었으면 정말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고 욕 많이 먹었겠죠. 그 이번에 만약에 이제 정권을 만들어낸다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 몇 개월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나 어려움들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되게 말단지엽적인 일이잖아요. 정책을 다루거나 이런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아침에 어떤 보고를 할 때 내가 그냥 가서 문 두들고 얘기하면 되나? 아니 이게 무슨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래야 되나? 이것조차도 몰랐으니까. ABC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대통령이 움직일 때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어떤 부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구나. 뭐 그다음에 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기까지 한 2-3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할 게 있는데 그냥 대통령한테 전화하면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처럼 저희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래야 되는 건가? 근데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려웠죠. 제 기억에는 아마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아마 국정기획자문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아마 인수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국정의 우선순위와 뭐 이런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한 달 정도인가 뭐 100일인가 아마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사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초반에 특히 그게 어렵겠네 진짜. 아주 단순하게 보고서한장을 써서 내가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도 절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수인계를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옛날 생각을 하니까 자료를 안 남겨놔요. 지금도 아마 저기 홈페이지도 닫고 그렇겠지. 지금 이미 만들어진 자료들도 아마 거기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긴다고 하고 그래서 못 보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딱 들어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책상엔 버려진 관용 여권만 한 뭉태기 있고 그리고 파지들 돌아다니고 파지들 돌아다니고 자기들도 그거 막 폐기하고 이러다가 하다 못한 게 이제 캐비넷에서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막 이렇게 나왔지.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그렇죠. 없앨 거 빨리 없애고. 예.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나 또는 지난 정부에서 해왔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것 중에 문제가 됐던 것들에 자신이 연루돼 있거나 관여돼 있는 것들을 전부 지우려고 하겠죠. 뭐 섀도우 캐비넷이라든지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만하게 또 보이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걸 막 대놓고 할 수도 없고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근데 왜 항상 이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연속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 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 날 호텔에서 주무신 분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또 빡치는. 빡치지. 윤석열이 네. 아 열받아. 못 자게 해가지고 사실상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기들이 쓸 것도 아니면서 청와대. 네. 그래서 마지막 날 관저에서 못 주무시고 그때 걸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수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오늘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대통령의 근무 시간 오늘 자정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나 그 9시간 내지는 8시간의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통상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냥 청와대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취임식에 참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자정 때 나가라 그랬지. 정확하게는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나가라는 소리지. 물론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정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기가 관저다 문재인이 자고 있다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미친 작자들이에요. 기본 예의도 없는. 그래가지고 그 오후 6시인가 걸어 나와가지고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보고하는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하여튼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야 그러면 일찍 나가자. 그런 거 비참해할 양반은 아니니까. 조기 퇴근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고 이러면서 미리 밑밥을 깔았었죠 그때. 우리가 전날쯤 나갈 예정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건 제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기획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잔뜩 마지막 퇴근길에 왔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퇴임식 아닌 퇴임식을 만들어 주셨죠. 세상에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덕분에 훨씬 근사한 퇴임식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때 열은 받죠. 열을 받았던 것은 그날 밤 못 자게 하려고 밤 12시부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그때 김은혜 대변인인가?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고 막 브리핑을 하고 그랬어요.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러면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자기들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한 자, 이 얘기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인수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청와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안 관련도 한번 그렇죠. 보안 담당했던 분들하고 얘기 좀 나눠봐요, 탁현민 비서관이. 하여튼 뭐 정책이나 뭐 이런 큰 문제도 있지만 아주 지엽적이고 현실적이고 사무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탁현민 비서관한테도 물어보겠지 누군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